엄마.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안고 들어갈 텐데 웬일인지 엄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또 숨었구나. 방문을 열어봐도 엄마가 없었다. 옳지, 그럼 다락에 있지. 발판을 갖다 놓고 다락문을 열었으나 엄마는 거기에도 없었다. 건넌방까지 가봐도 없었을 때에는 앞이 아니 보였다. 울음 섞인 목소리는 몇 번이나 엄마를 불렀다. 그러나 마루에서 제각되는 시계 소리밖에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주춧돌 위에 앉아서 정말 하염없는 아이같이 울었다. 그러다가 신발을 벗고서 앉고 벽장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날 유치원에서 몰래 빠져나왔었다. 순이한테 끌려다니다가 처음으로 혼자 큰 한길을 걷는 것이 어떻게나 기뻤는지 몰랐다. 금시에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자파상 유리창도 들여다보고 약 파는 사람 연설하는 것도 듣고 아이들 싸움하는 것 구경하느라 좀 늦게야 온 듯했다. 자다가 눈을 떠보니 캄캄했다. 나는 엄마를 부르면서 벽장문을 발길로 찼다. 엄마는 달려들어 나를 끌어안았다. 그때 엄마의 가슴이 왜 그렇게 뛰었는지, 엄마의 팔이 왜 그렇게 떨렸는지 나는 몰랐었다. 너를 잃은 줄 알고 엄마는 미친년 모양으로 돌아다녔다. 너는 왜 그리 엄마를 성화먹이니? 어쩌자고 너 혼자 온단 말이야. 그리고 숨기까지 하니 너 하나 믿고 살아가는데 엄마는 아무래도 달아나야 되겠다. 나들이 간 줄 알았던 엄마는 나를 찾으러 나갔던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울었다. 그 후 어떤 날 밤에 자다가 깨어보니 엄마는 아니자고 앉아 무엇을 하고 있었다. 나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장롱에서 옷들을 꺼내더니 돌아가신 아빠 옷 한 벌에 엄마 옷 한 벌씩 짝을 맞춰 차곡차곡 집어넣고 내 옷은 따로 반다지에 넣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슬퍼졌지만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엄마는 아빠를 따라가고 말았다. 엄마가 나의 엄마였다라는 것은 나의 타고난 영광이었다. 엄마는 우아하고 청초한 여성이었다. 그는 서화에 능하고 검은고는 소에 가까웠다고 한다. 내 기억으로는 그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거짓말을 한 일이 없고 거만하거나 비겁하거나 몰인정한 적이 없었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것이요. 내가 많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이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때문이다. 엄마는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에 비단이나 고운 색깔을 몸에 대신 일이 없었다. 분을 바르신 일도 없었다. 사람들이 자기 보고 아름답다고 하면 엄마는 죽은 아빠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여름이면 모시, 겨울이면 옥양목. 그의 생활은 모시같이 섬세하고 깔끔하고 옥양목같이 깨끗하고 차가웠다. 황진이처럼 멋있던 그는 죽은 남편을 위하여 기도와 고행으로 살아가려고 했다. 폭포 같은 마음을 지닌 채 호수같이 살려고 애를 쓰다가 바다로 가고야 말았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나는 그 후 외지로 돌아다니느라 엄마의 무덤까지 잃어버렸다. 다행히 그의 사진이 지금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30시대에 세상을 떠난 그는 언제나 젊고 아름답다. 내가 새 한 마리를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서 배운 웃음이다. 나는 엄마 아들답지 않은 때가 많으나 그래도 엄마의 아들이다. 나는 엄마 같은 애인을 갖고 싶었다. 엄마 같은 아내를 얻고 싶었다. 이제 와서 서영이가 아빠의 엄마 같은 여성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엄마와 나는 숨기내기를 잘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를 금방 찾아냈다. 그런데 엄마는 오래오래 있어야 나를 찾아냈다. 나는 다락 속에 있는데 엄마는 이 방 저 방 찾아다녔다.
다락을 열고 들여다보고서도 여기도 없네 하고 그냥 가버린다. 광해도 가보고 장독뒤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하도 답답해서 소리를 내면 그제야 겨우 찾아냈다. 엄마가 왜 나를 금방 찾아내지 못하는지 나는 몰랐다. 엄마와 나는 구슬치기도 하였다. 그렇게 착하던 엄마도 구슬치기를 할 때는 아주 떼쟁이였다. 그런데 내 구슬을 다 딴 뒤에는 그 구슬들을 내게 도로 주었다. 왜 그 구슬들을 내게 도로 주는지 나는 몰랐다. 한 번은 글방에서 몰래 도망왔다. 너무 이른 것 같아서 한 길을 좀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왔다. 내 생각으로는 그만하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물었다. 어물어물했더니 엄마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막 때린다. 나는 한나절이나 울다가 잠이 들었다. 자다 눈이 뜨니 엄마는 내 종아리를 만지면서 울고 계셨다. 왜 엄마가 우는지 나는 몰랐다. 나는 글방에 가기 전부터 추상화를 그렸다. 엄마는 그 그림에 틀을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았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추상화가 없을 때라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아마 우리 엄마가 좀 돌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엄마는 새로 지은 옷을 내게 입혀보는 것을 참 기뻐하였다. 옷 입히는 동안 내가 몸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야단이었다. 작년에 접어 넣었던 것을 다 내어도 길이가 작다고 좋아하셨다. 그런데 내 키가 지금도 작은 것은 참 미안한 일이다. 밤이면 엄마는 나를 데리고 마당에 내려가 별 많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북두칠성을 찾아 북극성을 가르쳐 주었다. 은하수는 별들이 모인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그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불행히 천문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나는 그 후부터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엄마는 나에게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나는 왕자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전복을 입고 복권을 쓰고 다니던 내가 왕자 같다고 생각하여서가 아니라 왕자의 엄마인 왕후보다 우리 엄마가 더 예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예쁜 엄마가 나를 두고 달아날까 봐 나는 가끔 걱정스러웠다. 어떤 때는 엄마가 정말 나의 엄마가 아닌가 걱정스러운 때도 있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달아나면 어찌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때 엄마는 3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게 영영 가버릴 것을 왜 3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는지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날 읽던 글을 멈추고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있다. 또 과거를 회상하다가 그래서 읽은 장면을 연상하는 적도 있다. 나는 아버님의 병환이라는 노신의 글을 읽다가 50여 년 전 그날을 회상하였다.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전보를 받고 나는 우리 집 서사 아저씨와 같이 평양 가까이에 있는 강서라는 곳으로 떠났다. 나는 차창을 내다보며 울었다. 아저씨가 나를 달래느라고 애쓰던 것이 생각난다. 울다가 더 울 수 없으면 엄마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또 울었다. 그러다가 울음이 좀 가라앉을 때 나는 멀리 어린 송아지가 엄마 소 옆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왠지 그 송아지가 몹시 부러웠다. 기차는 하루 온종일 달렸다. 산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다. 평양은 참 먼 곳이었다. 오후 늦게서야 평양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려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서행 역마차를 탔다. 덥석부리 늙은 마부는 약수터에 와 계신 서울댁 부인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안 됐다는 듯이 입맛을 쩝쩝 다셨다. 늙은 말은 빨리 달리지 못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느린 말이었다. 이렇게 느린 말은 오랜 후에 내가 커서 읽은 데이비드 커퍼필드 속에서만 나온다. 바키스라는 시골 마차 마부도 어린 데이비드에게 불행한 엄마의 소식을 미리 알려준다. 윤이 나는 긴긴 머리, 그리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데이비드의 홀어머니, 그도 아름다운 엄마였다. 소설을 읽고 있던 내 눈에서 더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나는 데이비드와 같이 울고 있는 것이었다. 강서 약수터, 엄마가 유하고 있던 그 집 앞에서
마차를 내리자 나는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갔다. 엄마는 눈을 감고 반드시 누워 있었다. 내가 왔는데도 모른 체 하고 누워 있었다. 나는 울면서 엄마 팔을 막 흔들었다. 나는 엄마를 꼬집었다. 넓적다리를 팔을 힘껏 꼬집고 또 꼬집었다. 엄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 얼굴에 엎어져 흐느껴 울었다. 엄마의 뺨은 차갑지 않았다. 나는 이때의 안타까움을 수십 년 후에 내가 본 영화 엄마 찾아 산만리에서 다시 느꼈다. 주인공의 이름은 물론 배우 이름도 잊어서 그저 아이라고 부르겠다. 그 아이는 많은 고생을 겪은 뒤에 마침내 엄마를 찾게 된다. 그러나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을 때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얀 시트와 같이 엄마는 모든 기억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때 그 아이의 표정, 그 아이의 눈 속에서 나는 어린 나를 다시 발견하고 울었다. 그래도 그 아이의 엄마는 얼마 후 다시 기억을 회복하였다. 우리 엄마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나는 울다가 엎드린 채 잠이 들어버렸다. 그날 밤 시골 사람들이 나를 일으키며 나쁜 아이라고 야단을 하던 것이 기억난다. 엄마는 어두운 등잔불 밑에서 숨을 거두셨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는 얼굴 화장을 아니한 것은 물론 색깔 있는 옷이나 비단을 몸에 대는 일이 없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감히 이쁘다고 하면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죽은 아빠에게 미안하고 무슨 죄라도 짓는 것 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수저를 의심하며 바라다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엄마는 늘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 아빠가 밤마다 꿈에 찾아온다는 말을 하였다. 엄마는 나날이 여의어 갔다. 엄마는 저고리 옷고름에 달던 은장도를 밤이면 머리맡에다 놓고 잤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던 것 같다. 녹용을 넣은 보약을 지어다 잡숫기도 하였다. 그것도 효험이 없었다. 양이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남대문 밖에 있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였지만 거기서도 건강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마침내 엄마는 약수를 먹어본다고 강서로 갔었던 것이다. 아마 자기가 세상 떠날 것을 알고 고향인 평양으로 가시지 않았나 한다. 평양 사람이 타향에서 죽게 되면 머리를 평양 쪽으로 두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내가 아까 읽고 있던 노신의 글 아버지의 평화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연부인은 병문 사른제를 종이에 싸서 아버지 손에 쥐어드리며 나보고 아버지 하고 불러드리라고 재촉하였다. 아버지는 이제 숨을 거두실 거다. 어서 했다. 나는 아버지 아버지 소리를 내서 불렀다. 더 크게 어서 아버지 아버지. 평온하던 아버지의 얼굴은 긴장되고 눈이 약간 움직이며 괴로워했다. 아 어서 또 빨리. 나는 아버지 하고 계속해서 불렀다. 최후의 숨을 거두실 때까지. 지금도 오히려 그때의 내 목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문득 그것이 내가 아버지에 대한 최대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엄마가 의식이 있어 내가 꼬집는 줄을 아셨다면 나도 마지막 불효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을 하고 생각해 본다. 여심, 형, 나는 당신을 형이라고 불러본 일은 없습니다. 주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형은 나에게 친형보다 더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친형이 있더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눈에 눈물이 가리어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형을 처음 만난 것은 17살 나던 해. 내가 상해로 달아났을 때입니다. 나보다 8살 연상인 형은 호광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학교로 찾아간 나를 데리고 YWCA 식당에 가서 저녁을 사준 기억이 납니다. 나는 상해 시내에 방을 얻고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형은 주말이면 기숙사에서 나와서 나하고 영화 구경을 갔습니다. 그때 글로리아 스완슨이란 여배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중국 음식점에 가서 저녁도 잘 사 먹었습니다. 육당의 108번뇌를
같이 읽은 것은 사천로에 있는 어떤 광동 음식점이었습니다. 형이 나보고 영화 구경하고 저녁 3억을 돈만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대학에 있어서의 형은 특대생이었고 영자신문 주간이요. 대학 토론회 때 학년 대표요. 마닐라 극동 올림픽에 중국 대표로 출전하여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형은 나의 이상적인 인물이요. 그리고 모든 학생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형의 앨범 첫 페이지에는 도산 선생의 사진이 있었고 그 밑에는 나의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형은 3.1운동 당시 등사판 신문, 독립신문을 만들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북경 보인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시절 항일 사상이 있다 하여 일본 영사관 유치장에서 모진고생을 겪기도 했습니다. 형은 상해대학을 마친 후 중국인 국적 여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스탠퍼드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 후 귀국하여 신동아를 편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하고 방을 얻어 같이 살았습니다. 겨울 아침에 형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나는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추운 아침 물을 길러가는 것이 힘이 든다고 나더러 불을 지피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렵 노산 청정 같은 분이 늘 놀러 왔습니다. 당신이 가정을 갖게 되고 내가 상해로 다시 가게 될 때까지 몇 해간을 이 하숙 저 하숙으로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당신의 잘 알려진 작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어느 부분은 나와 우리 엄마의 에피소드였습니다. 형이 상해 학생 시절에 쓴 개밥, 인력거꾼 같은 작품은 당시의 인도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작품이라고 봅니다. 형은 정에 치우치는 작가입니다. 수필 미운 간호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은 몰인정을 가장 미워합니다. 내가 북경으로 형을 찾아갔을 때 북해공원에서 밤이 어두워 가는 것을 잊고 긴긴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때 조지프 콘레드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형은 나에게 있어 테니슨의 아더 헬름과 같은 존재, 그대가 좋아하는 시구를 여기에 적습니다. 어떠한 운명이 오든지 내 가장 슬플 때 나는 느끼나니 사랑을 하고 사랑을 잃는 것은 사랑을 아니한 것보다 낫습니다. 형은 한 중국 여동학과 이루지 못할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심이라는 아호를 지었습니다. 타고 남은 마음이라고. 치용. 가세가 기후로 그는 양정고보를 졸업하고 의정부에 가서 말단 직업을 얻었다. 밤이면 송강과 노계를 읽고 연암을 숭앙하였다. 현대 중국 문학에서도 관심을 가져 성탄과 노신을 좋아하였다. 동양 철학에 정진하여 사서 삼경은 물론 노자, 장자도 탐독하였다. 해방 후 그는 교원이 되었다.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얻기 싶던 대학 졸업장 하나 왜 못 구했을까? 그 흔한 교수 자리 하나 왜 못 얻었겠는가? 아깝기도 하다. 긴 세월을 두고 축적하여 온 그의 해박하고 정확한 지식, 그 예리한 분석력, 높은 안목, 그리고 그 달변으로 정말 누구보다 못지않은 명강의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만족하였다. 30년간 보성 고교에 있었고 자격증 문제로 학원으로 직장을 옮겼다가 3년 전에 은퇴하였다. 그는 일생을 미치고만 살았다. 가난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가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야. 그의 말대로 살아왔다. 굶지 않고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가난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한 칸 방이라도 겨울에 춥지만 않으면 되고 방 안에 있는 센티멘털 가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물건들을 사랑하며 그는 살아왔다. 그는 단칸방 안에 한 우주를 갖고 있다. 그는 불운을 원망하는 일이 없고 인정미에 감사하며 늘 행복에 겨워서라고 한다. 그는 정으로 사는 사람이다. 서리같이 찬 그의 이성이 정에 용해되면서 살아왔다. 세속과의 타협이 아니라 정에 용해되면서 살아왔다. 때로는 경류 같다가도 때로는 그의 심경은 호수 같다. 자존심이 강한 그는 자기를 치졸하다고 하고
비겁하다고 한다. 그것은 위선도 아니요 허위도 아니다. 치용의 근본 사상은 유교다. 그는 삼강오륜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다. 고 조지훈 선생을 가리켜 마지막 선비라고 부른 이가 있었다. 치용은 지훈 이후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선비 중 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고의가 다 된 노학자이지만 때에 있어서는 젊은이보다 오히려 더 현대적이다. 늙어서 젊은이와 거리가 생김은 세대의 차가 아니라 늙기 전의 나를 이름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렇다. 문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이다. 벽을 부셔라. 드높은 창공이 얼마나 시원하리. 윤호영이 중학 1학년 때 학생 문예란에 발표했던 시구다. 선자였던 파인 선생은 그의 시 3편을 극구 칭찬하였다. 그는 소년 시절에 몇 편의 시를 발표한 후 40년간 글을 별로 쓰지도 않고 한 번도 내놓지도 않았다. 1959년 현대문학에 수필측상락을 처음 발표하고 1972년 수필문학이 창간된 이래 주로 이 전문지의 경의적 수량의 걸작들을 계속 써냈다. 대기만성이란 말은 그를 두고 하고 있는 말인가 보다. 나는 그를 보고 치용이 5년 전에 죽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소 하고 농담을 한 일이 있다. 근래 그와 나는 자주 만났다. 갑자기 전화를 걸고 귀거래나 덕수궁에서 만나자고 한다. 마음에 드는 글이 쓰여진 것이다. 그는 집안 살림살이 같은 잡담을 하다가 좀 계면적인 웃음을 웃으면서 안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낸다. 그는 이때 가장 생의 환희를 느끼는 것 같이 보였다. 한 뭉텅이 꺼내놓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읽어주기 시작한다. 신바람이 나서 읽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망할 정도의 큰 소리로 폭포수처럼 읽어내려간다. 소심한 내가 참다 못해 가만을 연발해도 그는 들은 채도 아니한다. 다 읽고 나서 정말 내 눈치로 살피는 것이다. 이대로 주어도 될까? 물론 대개 일품이다. 그의 수필의 소재는 다양하다. 그는 무슨 제목을 주어도 글다운 글을 단시간에 써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작가의 역량이라고 하나 보다. 평범한 생활에서 얻는 신기한 발견, 특히 독서에서 오는 풍부하고 심각한 체험이 그에게 많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소득은 그가 타고난 예민한 정서, 예리한 관찰력, 놀랄만한 상상력, 그리고 그 기억력의 산물이다. 옷같이 고루 다듬어진 수필들이 참으로 많고 많다. 염소, 비원의 가을, 찰밥, 달밤, 소녀, 소창, 봄, 방망이 깎던 노인, 산, 생활의 정, 아적 독서론 등은 그 중에서도 걸작이다. 금강석처럼 빛나는 대목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염소라는 수필에 이런 구절이 있다. 그리고 주인이 저를 흥정하고 있는 동안은 주인 옆에 온순하게 충실히 기다리고 서 있듯, 그리고 길가에 버려있는 무청 시래기 옆에 세워두면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먹듯, 그리고 다시 끌고 가면 먹던 것을 놓고 총총히 따라가듯, 또 문득 유원한 영겁을 느끼게 하는 비원의 가을이라는 작품의 절구. 위대한 사람은 시간을 창조해 나가고 범상한 사람은 시간에 실려간다. 그러나 한가한 사람이란 시간과 마주 서 있어 본 사람이다. 또 조약돌 같은 인생, 다시 조약돌을 손에 쥐고 만져본다. 부드럽고 매끄럽다. 옥도 아닌 것을, 구슬도 아닌 것을. 그러나 옥이면 별것이요, 구슬이면 별것이냐. 곱고 깨끗한 것이 부드럽게 내 손에 쥐어지면 그것이 곧 옥이요, 구슬이지. 그의 수필에서 우리는 전통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읽어내려가는 동안 향수를 느낀다. 그 글에는 작은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음미가 있고 종종 현실을 암시하는 경고도 있다. 감격적이고 때로는 감성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자제할 줄을 안다. 어느 학자의 초상. 세상을 떠나기 전날 그는 우리 집에 전화를 걸고 피 선생이 왜 늦어지나요? 하더라고. 이것이 지금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아름다운 한 영혼이 같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나를 위하여 종은 울린다.
나의 일부분이 줄어들었다. 내가 좀 더 일찍이 귀국하였더라면 하버드 스퀘어에 있는 커피 커넥션이라는 찻집 이야기를 하였을 것을. 그는 넓고 운치 있는 오랫동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찻집을 좋아하였다. 그는 적은 생활비 외에는 돈에 욕심이 없었고 지위욕은 물론 명예욕도 없었다. 불의와 부정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못하였다. 중학교 때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의 칼자루에 맞아 상처를 입은 일도 있었다. 그는 큰 체구는 아니었으나 풍채가 당당하고 얼굴에는 품위가 있었다. 늙어갈수록 희어가는 머리도 보기 좋았다. 그는 섬세한 정서와 높은 안목을 가진 학자로 일생을 책과 같이 살았다. 7순이 넘도록 독신으로 살다가 간 그는 책을 애인과 같이 아내와 같이 사랑하였다. 종교와 철학에 관한 지식이 심오하고 그리스 문학, 이탈리아 문학, 불문학, 영문학, 서구 문학 전반에 걸쳐 그렇게 자세히 그렇게 정확히 아는 분이 우리나라에 또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는 성균관 대학으로 갈 때까지 서울대학교에서 히라버로 성서문학을 가르치고 단테의 신곡을 이탈리아어로 강독할 때도 있었다. 그는 밀턴을 강의하기를 좋아하였다. 셀리와 키치를 사랑하였으며 에머슨을 존경하였다. 만년에는 어떤 책보다도 성경을 애독하였다. 여행을 좋아하던 그가 돌아가기 2년 전 1976년 늦게나마 그렇게 그리던 유럽과 아울러 미국 문화 발상지인 뉴 잉글랜드 지방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여행 중에 그는 번화한 거리나 활락장을 찾지 않고 사랑하는 문인들의 묘지를 두루 순례하였다. 그는 구원의 여성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 살다가 갔다. 그의 여인은 단테의 베아트리체, 셰익스피어의 코델리아, 디킨슨의 애그니스였다. 설사 그런 존재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너무나 수줍어 접근할 용기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는 관습이나 편의를 위해 결혼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는 결혼을 무서워하였다. 고적을 사랑하며 살았다. 스피노자, 칸트, 아미에를 연상케 한다. 그는 여러 사람을 사귀지 않았으나 몇몇 친구와는 수십 년을 두고 두터운 정을 맺어왔다. 생일날이면 시집간 제자들이 모여서 정성껏 잔치를 베풀어 드렸다. 그에게는 그다지 외롭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 그는 소극적이었다. 내가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그의 학구 생활이 비생산적이었다라는 사실이다. 그는 독창적인 연구가 아니면 논문을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책을 읽었지 써먹기 위하여 읽지 않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쓴 그의 일기라도 보존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것마저 일부는 이북에 두고 오고 일부는 사변통에 잃어버렸다. 그리고는 일기는 쓰지 않았다. 그의 생애가 우리 문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시대에 그렇게 순결한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하겠다.